전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온 현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윤석 대변인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의 이 마중물 토크는 이겁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 비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토론회를 열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약간의 진통 끝에 결국 비전 발표회로 바뀌었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뭐 이거 하교회냐 뭐 이렇게까지 아주 좀 혼란을 하기도 했고, 앞선 후보의 비전 발표가 끝나고 이제 그 후보들이 다 자리를 좀 이석해 버리면서 좀 그런 모습도 아쉽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는데, 네 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제일 먼저 윤인석 대변인께서는 현장에 계셨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다 보니까 그 현장 분위기라든지 좀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시죠. 홍 대표가 이제 하계회 갔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하계회 형식인데 하계회를 가장한 정치적 정글 같은 느낌. 하위권 후보들은 무슨 오페라 형식의 뭘 한다든지 빗자루질 한다든지 이렇게 막 몸부림을 쳤단 말이죠. 근데 이 상위권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점잖하게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남을 이렇게 싹 하기도 하면서 이 입장에 따라서 이 내용과 형식의 퍼포먼스가 너무 달랐다, 처절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총평합니다. 뭐 좀 BGM을 활용하신다든지 이렇게 이런 퍼포먼스를 또 네. 나오기도 했었어요. 예. 장 교수님 어떻게 일단 여기 한번 갔다가 갈게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준비한 당 실무자들의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앞에 지금 당 실무자가 계시고 뭐 아니 그러니까 캠프 쪽 후보자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예. 캠프는 열심히 준비를 했겠죠. 그럼 경선위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방송사별로 그 파일이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걸 들으면 잡음이 너무 많고 어수선해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삿바 싸움을 캠프끼리 한 거야? 경선이랑 윤 후보 측이랑 특히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고 또 군소 후보들도 뭐 앞으로 정치적 기대 여명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좀 이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나 계기가 돼야 되는데 예. 뭐 어수선하게 해가지고 뭐 잡음 들리고 카메라 이쪽 저쪽 다 다르고 해서 방송사별로 음향 상태도 되게 달라서요. 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되게 허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당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조금 더 깔끔한 무대와 조명이랑 화려한 조명을 좀 비춰줘야 후보들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쉬웠어요.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비전 발표에 비전이 없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가장 주목하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였잖아요. 예. 어떤 얘기를 할 건가 했는데 그날 아마 모든 언론이 잡은 워딩은 뭐 윤석열 정부에는 추미애도 없고 뭐 조국도 없고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 그보다 더 큰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네거티브 방식이거든요. 뭘 안 하겠다. 뭘 하겠다. 지금 계속 윤석열 후보가 듣는 게 뭘 할 거냐. 그 전에는 왜 나왔냐 이 질문이거든요. 예. 그 질문에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뭘 하겠다. 그런 사람 없겠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내가 쓰겠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캠프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뭐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외교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네거티브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나 뭐 유승민 후보야 당연히 벼르고 있겠죠. 토론 뭐 질의응답이라도 하고 싶을 텐데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 표현한 건데 결국은 뭐 약간 예선전 의미인데 예선전인데 별로 이제 크게 이제 흥행 못한. 그러면 제가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뭐 윤석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대선 공약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명확하게 발표를 안 하다 보니 조금 너무 큰 담론 내지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없었다. 그간 있었던 말에 좀 동호 반복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해요? 공약 얘기하시는데 이걸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1호 공약이 뭐냐고 언론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 공약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1호 공약이라고 하면 뭐든지가 뭐 10개 중에 맨 처음 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들려서 저희는 이제 대표 공약으로 순화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부동산 분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대표 공약은 부동산 쪽이 될 것 같다. 제 얘기는 뭐 계속 얘기해도요.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도 이 질문을 몇 달째 받고 있죠. 기본소득 1호 공약이냐. 그러면 캠프에서는 1호 공약이 아니라 대표 공약이 여러 개인데 그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언론에서 절대 그렇게 또 안 써줍니다.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만 윤 후보 조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전 제일 기대한 건 당연히 제 가운데 있던 홍준표 후보랑 윤석열 후보인데 두 분은 계속 도리도리는 아니고 저렇게 대본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원희룡, 유승민 후보 뭐 이런 박진 후보 이런 분들은 이제 딱 준비가 돼가지고 예. 대본을 특별히 보지 않고 이렇게 쭉 7분 동안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아무리 일정이 바쁘더라도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모습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웰메이드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게 좀 약간 뭐 원 지사님은 컨텐츠랑 전날 하루 종일 외웠대요. 그거를. 예, 그 제가 알고 있고 예. 그 보고 읽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정치하신 지 오래 안 돼가지고 뭐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게 크게 그렇게 많이 거슬린다고 보지 않아요. 어쨌든 안전하시 그 외우다가 다른 소리 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대변인 하시니까 알겠는데 이 요령인데요. 사실은 이게 원고를 쭉 10장 써갖고 가면 그거를 다 읽고 보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약간 하수예요. 아마추어고. 핵심 워딩, 단어. 그것만 딱 써놓고 사실은 이거는 그냥 예비용이고 우리 예. 방송도 그러잖아요. 핵심 단어만 혹시 모르면 단어만 보면 되고 나머지는 쭉 얘기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핵심 워딩만 뭐 빨간색으로 표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네네. 혹시 가다가 모르면 그 단어만 보면 연상이 하게끔 그건 아마 하실 거예요. 공부 오래 하셔가지고. 아니 뭐 지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윤 대표님 계십니다만은 뭐 다들 그 윤석열 후보 컨설팅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집에서. 예. 혹시 모르니까. 자 일단은 자 우리 장 교수님 얘기까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현근택 변호사님이 뭐 네거티브한 거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문재인 정권에 반대되는 그런 얘기만 해도 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비전을 제대로 제시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예. 그런데 관심은 이끌지 못했다. 어. 제가 유튜브 한번 들어가 봤더니 10,000명을 못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정치인사가 2만 명이 넘었는데. 우리보다 반밖에 안 되네. 네. 그래서 이게 심각하네. 안 하니만 못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냥 그러니까 기대했던 흥행만큼의 성적은 좀 아쉬웠다. 그래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1등 후보가 당의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 나와서 행동, 말, 뭐 비전 얘기한 거 보면 그것만으로도 큰 소득이 없고 의미가 있었다. 네. 재미가 좋습니다. 없었다. 네, 재미는 좀 부족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오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오늘 뭐 마지막 토크로 얘기했던 것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요즘 이게 그 무야홍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한도전 MC 프로그램이죠. 무한도전에서 그 알래스카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무야호라고 이렇게 외치던 거에서 사실 이제 다시 출발을 한 모습인데 이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뭐 이제 이런 의미라 그래요. 요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상승세를 타고 있다. 뭐 이런 평이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젊은 층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기존 다른 후보들이 얻지 못한 젊은 층의 마음을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얻었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좀 이대남 오피니언 리더인지 아니면 일부 뭐 분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랑 약간 갈등이 되는 국면이 생기면서 그쪽을 약간 이른바 손절하고 좀 네. 다른 후보 쪽으로 좀 지지층이 약간 옮겨가는 듯한 그런 버즈랄까 그런 그 키워드들이 좀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획기적으로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유승민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한테 좀 더 그 기세가 많이 간 것 같고 그래서 상승세인 건 분명한데 아직 위협적인 거나 뭐 골든 크로스를 얘기할 정도인가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는 좀 있습니다. 뭐 일단 추석 전후 그쪽에서는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추석 전후로 이제 골든 크로스를 노리고 있다. 뭐 일단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 와서 이준석 대표 그랬잖아요. 내 때문에 10만 명 들어왔어 이랬잖아요. 당원이. 그 전에 한 28만 이 정도였는데 11만 명 들어와서 지금 한 40만 명 됐다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이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준석 대표 때문에 입당하거나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럼 여기 제일 당혹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민 대표예요. 예. 이승민 대표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 표를 자기가 이렇게 가져올 줄 알았는데 예.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 2030 특히 남성들일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게 어찌 보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윤석열 대표와의 약간
갈등 국면. 갈등 국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홍준표 아니냐. 예. 유승민은 좀 약하지 않냐. 어. 이 생각을 제가 보기에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분들의 지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 뭐 그거는 쉽지 않지 않나 어. 또 홍준표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이분이 이제 뭐 호남의 사위 이러고 있거든요. 예. 이제 부인이 이제 전북 부안 분인데 네네네네. 대구 분이시고 그러니까 동서간에 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호남에서 지지율은 올리는 만큼 자기가 가져갈 수 있어요. 예.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2030 지지와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뭐 홍준표 대표가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홍준표 대표의 그럼 상승세는 사실 실체가 있는 거다. 그렇죠. 지역과 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세대, 이념 순서거든요. 예. 근데 지역에서 지금 이제 영남과 호남 있고 세대에서 2030 이념은 모르겠어요. 약간 뭐 이념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 두 개를 가져가는 거니까 기반이 있는 거죠. 일단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시고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골든 크로스는 쉽지 않다. 네,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거의 60% 내외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강력하게 한 60% 내외예요. 어느 여론조사를 봐도. 예. 그렇다면 아무리 뭐 2030 호남 쪽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은 이제 역선택 얘기하시는 거죠. 그 한계를 넘어서기는 좀 쉽지가 않다. 역선택으로 홍준표 후보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지금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론조사를 제가 지금 한번 비춰봐 주실래요? 이렇게 다 봤는데 네네네. 8월 달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을 비교해 봤을 때 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때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많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여론조사가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민주당 지지층이 홍준표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외연이 확장이 된 거냐. 아니면은 진짜 홍준표 나오면은 땡큐 만만하지 해서 역선택을 하는 거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어쨌든 의도가 있는 여론조사로 보인다. 골든크로스 말씀하시는데 저도 예. 똑같아요. 이게 저희 당 지지층에서 거의 이제 60% 내외라고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홍 대표는 20%가 안 돼요. 예. 어제 그저께 발표된 거 보면 55.4 대 38.8. 이건 극복이 안 됩니다. 결국 이 두 분은 4강에 가실 텐데 여론조사 50% 당원 50%로 하게 되잖아요. 예. 이거 여론조사 아무리 잘 돼도 이거 못 이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라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 아까 뭐 호남 지역, 뭐 호남 사위 이런 말씀하셨는데 해석이 저거는 이분 결혼한 지 한 40년 됐을 거 아닙니까? 예. 호남 사위라는 거 40년부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튀어나와서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다 이거보다는 예. 역선택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역선택 같이 보이지만은 어느 누가 나는 일부러 이 사람을 상대 후보로 뽑히게 하기 위해서 내 선택을 뒤집어서 선택을 하겠다고 그런 사람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다가 이재명과 이낙연을 물어볼 때 예. 이낙연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이 되면은 강하니까 이낙연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나는 이재명보다 이낙연이 조금 더 나아. 이런 아니요 쉽다가 아니라 나는 사람이 예. 나는 이낙연이 조금 더 호감이 더 가 이재명보다는 예. 이럴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잠깐만 이게 원래 조금 이따가 좀 얘기할 거였는데 역선택 문제 중요한 문제 이거 얘기하셨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가 네. 나와서 이 얘기를 먼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그 대부분 알기로 윤석열 캠프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할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넣어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건 말씀드리면. 또 다른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마냐 여러분. 자, 저희는 1위 후보입니다. 확고한 1위 후보야. 확고한 1위 후보가 역선택을 넣어야 된다. 뭐 무슨 재질문을 넣어야 된다는 이런 사소한 룰을 가지고 여타 후보들하고 실갱이를 벌이는 모습은 네. 결코 모양새가 좋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막 예민하게 자, 받아들이지 그러면 일단 않고 압도적인 요거까지 듣고 제가 또 장 예. 교수님 얘기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압도적인 일이기 때문에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 그 제기나 얘기가 어필하실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자 보세요. 지금 예. 말씀드린 게 자 역선택이란 걸 우리가 자꾸 규정을 짓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다른 결과를 의도하기 위해서 나의 본래의 선택과 다른 선택을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 유권자가 4,200만인데요.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1,000명 2,000 샘플을 갖고 해요. 그렇죠. 4,200만 중에 2,000명을 뽑는데 그 2,000명 중에 민주당 또는 여권 지지자들이 뽑혀서 그 사람이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누구 대신에 누구를 뽑는다라고 결정을 해서 결과를 바꿀 확률은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의 가능성, 그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건 맞지만 경선 룰을 가지고 그런 걸 얘기를 할 때는 저희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역선택 기준에 들어갔을 때 우리한테 어떻게 나오냐? 뭘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는 걸 모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경선 룰에서 얘기를 할 겁니까? 뭐 역선택 주장할 겁니까? 그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론조사를 할 때 저는 좀 민주당 반대 지지자를 얘기인데요. 빼고 네. 하겠다가 이제 역선택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를 빼냐 안 예. 빼냐의 문제긴 한데요. 그거는 제가 예.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네. 대변인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난 보수파 정당 계열에서 대선 후보를 뽑을 때 예. 역선택 방지 조항을 여론조사에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한 번 있었던 게 언제냐면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뽑혔을 때 당대표 선거 때 예. 그때 다른 후보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지정당 없은 층만 갖고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대선 후보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거를 갑자기 자 역선택 방지 조항 넣자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예. 그런데 당원 99조 여론조사 특례 조항에 보면은요.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를 국힘 지지층과 지정당 없는 쪽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규정을 갖고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거 넣자라고 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규정이 그런데 있으니까. 예. 이 모든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후보들과 대리인들이 다 찬성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바뀌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논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봐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정치는 규정도 중요하지만 정치는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예.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전례가 없단 말이에요. 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워딩은 지난번 이준석 대표처럼 뭐 선수가 심판을 하려고 그러냐. 심판을 맡겨놓겠다. 나는 상관없다. 하든가 예. 아니면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런 조항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제일 좋은 워딩이에요. 예. 근데 이제 말씀처럼 아직 뭐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모르겠다 해버리면 왜 그러냐면 역선택을 했을 때 본인이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최재형이나 원희룡 같은 분들은 어쨌든 좀 후발주자고 예. 본인들이 역선택했을 때 손해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1등 후보가 앞서가는 사람이 이게 좀 이거에 대해 불분명 표현을 하면 지도부가 흔들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 김재원 최고가 예. 민주당 그거 할 때 들어와가지고 내가 나는 추미애 후보 지지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랬죠. 그랬을 때 그러면 민주당에서 넣지 말자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김재원 해봐라. 우리는 300만 명 모아가서 하겠다. 예.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선거법 논란도 있었지만 그랬죠. 이제 그렇게 대범하게 나가야지.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몇 명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하겠다 애매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넣든지 말든지 지도부가 판단해라. 아니면 그렇게 계속 이거 상관없다, 있어요.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맞아요. 아까 지금처럼 물어보신 게 경선룰에서 얘기가 할 안 거냐 끝났어요. 말 거냐로 들어보세요.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얘기 안 끝났다니까. 예. 이거 확실치 않으니까 아직 언급 못한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 자신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말고 그냥 상관없다를 천명하는 그렇죠. 게 낫다라고 그게 말씀하신 낫다는 거고 거죠. 윤 대변인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위 후보고 그 룰 작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 말씀 제가 먼저 드렸고 제가 마지막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게 대변인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캠프 내에 있는 다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해요. 생각해요? 그리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인식이 전례가 없다. 그다음에 이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냐에 대해서 예.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리고 사실 당내 경선 수준의 시군구 단위 예. 에서나 역선택으로 효과를 보는 걸 저는 몇 번 봤는데 예. 이런 큰 판에서 역선택 조항 넣고 빼고에 따라서 결과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위 후보 입장에서는 지도부의 입장에 따르겠다. 어느 쪽이든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건 이야기 먼저 하는 사람이 내가 지고 있다라는 걸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1위 후보인 윤 캠프 입장에서는 이런 방구 이야기할 필요가 아니 없어요. 근데 그러면 김준우 변호사님 최재형 후보 측에서는 왜 그러면 그렇게 좀 지금 강하게 거기는 꿈이 4강이시고 지금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어제 오늘 방송도 지금 최재형 캠프의 천하람 변호사보다 윤석열 후보의 지금 윤희석 대변인 나와서 방송의 중량감이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들으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거. 아유, 아니 사실은 만약에 사실이니까. 이러다가 김준우 변호사님도 우리 고정 멤버 되시면 천 변호사님 얼굴 어떻게 보시려고? 그래, 진짜. 제가 또 딴 방송에서 월요일마다 100%
읽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 근데 거기서 알아서 잘 네, 얘기하시겠다. 거기는 예. 지금 엄청 고민이죠. 이후에 정치적 행보나 이런 거 봤을 때 원희룡 지사랑 최재형 감사원장의 그 4강 대결. 예. 이게 사실 가장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1, 2, 3등은 좀 나왔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정치 초고관여층은 예. 8강 진출자 중에 6, 7, 8위가 누구냐 국민의힘 이거 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 넣으면 변화할 거는 그 6, 7, 8위가 바뀔 수는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머지는 사실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파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궁금해요. 이런 걸 스포츠 토토에서 해야 되는데. 아니 김준우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1, 2, 3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그럼 뭐 나중에 또 우리가 장 이야기를 교수님도 뻔히 아시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왜 저를 끌고 들어가요? 학계 알겠습니다. 지지가 필요합니다. 예. 그럴 때. 자 일단은 또 역선택과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좀 먼저 나와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먼저 홍준표 후보와 후보의 지지율 변화 내지는 이제 좀 상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요. 사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는 공세를 취하면서 본인의 조금 뭐랄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특히 좀 최근에 좀 세게 얘기하신 게 늘 뭐 세게 말씀하시는 분이긴 합니다만 진돗개도 평생 주인을 잊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약간 좀 강하게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누구를 겨냥하느냐를 보면 아무래도 윤 후보와 최 후보 두 분을 겨냥한 듯한 이야기로 읽히는 게 세간의 평입니다. 유승민 후보까지 포함되는 거죠. 거기. 그럴 수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홍 후보 공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캠프에서 보고 계시는지요? 아니 이게 배신이란 단어라는 게 의롭지 못한 일을 할 때 그 쓰는 표현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 홍 대표께서 홍 후보가 얘기하시는 게 아마도 문 정권의 검찰총장을 했는데 어떻게 문 정권에 반하는 야권에 가서 후보를 하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첫째 배신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문 정권 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한 게 문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검사도 공무원인데 예. 본인이 맡겨진 소임을 하기 위해서 그 직위에 올라간 거고 그 본연의 임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의롭지 않은 일을 정권에서 하니까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배신이라고 얘기한다면 문 정권 또는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 홍 대표께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당을 탈당을 했다가 겨우 복당을 했잖아요. 예. 탈당을 한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에서 의롭지 않게 본인을 공천에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왔다고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홍 대표, 홍 후보님의 그 당시 탈당 결정을 당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이.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걸 비판한 거예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에 참여했던 걸 비판한 또 요게 거예요? 또 요렇게 들어오면 또 아니 그냥 이중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를 아니 함의해서 검사로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공격이 그 의롭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정치의 그 짬에서 나오는 예. 어떤 내공이랄까 이게 한 단어로 여러 후보를 한꺼번에 뭔가 타격을 주거나 스크래치를 내면서 어쨌든 전장을 자기 중심으로 가져오는 홍준표 후보의 전략이 빼어나다, 다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냥 그리고 어쨌든 그 언론들이 기사를 쓰기에는 너무 좋은 그쵸. 멘트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우리 보수 우파 쪽에게는 어떠한 의미야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1차적인 감정을 건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배신자라고 하면은 왜 배신자지? 뭔데? 왜 그래?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 생각해봐. 윤석열 총장 검사 때 중앙지검장 때 총장 때 보수 우파 쪽 사람들 전 정권 사람들 120명이나 구속시켰어. 거기서 구속당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한 분도 있어. 그런데 왜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라는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감정을 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윤 대변인 얘기하셨던 것처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될 거예요. 앞으로. 감성 중심으로 이제 저도 이 그걸 부분에 프레임을 동의해요. 바꿔야 왜 되죠. 그러냐면 이거를 잘 모르신 분들은 문재인 정부를 배신했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제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유승민이에요. 예. 유승민이 대구에서 가가지고 나 배신자 아니다 이랬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너 배신자지 그랬는데 나 배신자 아니에요. 이러면 사실은 그 배신자에서 못 벗어나요. 차라리 이준석 대표처럼
탄핵은 정당했습니다. 불가피했고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네. 유승민 아직 그 틀에 갇혀 있고 말씀처럼 홍준표 대표가 계속 얘기했어요. 100몇 명 수사받았고 5명이 극단적 선택했고 그중에 한 번은 내 측근도 있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단순히. 왜냐하면 이 최재형은 염두에 안 둬요. 홍준표가. 그러면 그냥 이제 문재인 정부 배신하면 윤석열 최재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예. TK. 어. TK에 배신한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유승민. 예. 그다음에 우리 지지자들이었던 윤석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요 자기 경쟁 상대를 일타쌍피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한 번에 이제 둘을 칠 수 있는 그런 워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 당연히 정책적인 검증도 들어가겠지만 예. 과거에 당신이 우리한테 뭘 했어 이런 것에 대한 의문 제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 대변인 캠프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방어 논리를 확실하게 잘 정해놓으시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특히 대구 경북을 만약 말씀하신다면 그쪽 유권자들께서 훨씬 더 거기에 예민하시라고 보는데 그쪽에서 보여주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견고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별 영향이 없을 거예요. 제가 그 보기에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거를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넘어뛰는 영향은 없을 그것을 거다. 뛰어넘는 정권 교체를 향한 엄청난 열망이 있다는 거. 그것이 모든 거를 다 해소할 수 있다고. 그런 안이한 생각합니다.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라지 않아요. 아니라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대구 경북의 배신자 프레임에서 제일 자유롭지 못한 것이 유승민일 것이다. 예. 그러므로 윤석열 후보를 꺾을 대항마는 결국 홍준표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보수층에서 예. 혹은 이제 이준석 대표 지지층에서 예. 유승민이 아니라 의외로 홍준표 후보한테 밀어주는 또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유승민 후보 얘기를 좀 해보죠. 유승민 후보 측 입장에서도 영남 민심만 좀 뒷받침되면 돌고 돌아서 이 유승민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점이 딱 그 지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예. 똑같은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대구에 가서 탄핵가 건넜잖아요. 정면으로 건넌 거거든요. 예. 본인이 얘기하고. 근데 유승민 대표는 아직도 그거를 못 건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당했고 탄핵 어쨌든 바른미래당 탄핵에 찬성한 거니까. 예. 그리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탄핵을 정당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이걸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자꾸 자기는 배신자 아니다. 내가 왜 배신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표를 못 가져오는 거거든요. 예. 그 지점을 제가 보기엔 홍준표가 잘 짚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조금 더 분발하셔야 돼요. 유승민 후보야말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말을 가져와야죠.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네. 헌법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옳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읍소하고 점잖으시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특징이 뭐냐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그래도 더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면 나쁘게 얘기하면 최근에 좀 자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화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유승민 후보가 최근에 좀 맹공 방송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하시는 것 같고 시선 집중도 얼마 전에 나오셨어요. 멘트도 조금 더 세게 하시고 뭐 팟캐스트 유튜브 방송도 더 열심히 나오시는 것 같고 뭐 하신데 그 저격도 상당히 세게 하셨잖아요. 뭐 당권 교체하러 왔냐, 정권 교체를 예. 해야지 이런 표현들을 쓰셨으니까 이거는 예전에 심상정 대표가 하신 말이 있죠. 유승민 굿세어라 유승민 힘내라 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달리 3등 후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정세균 총리 같은 포지션은 아니지 않냐. 예. 그래도 유승민 후보는 아직은 좀 올라갈 모멘텀이나 확장성이 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어쨌든 윤 후보 측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네. 특히 지금 방금 김준우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내용, 특히 이제 대표 흔들지 마라. 사실 이제 두 분은 그랬더니 또 아니 둘이 악수하고 다 풀었다. 근데 왜 또 갑자기 그러냐? 뭐 이제 또 이런 이 반응이 좀 오가긴 했었는데 이러니까 둘 사이 의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캠프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의심할 거 없어요. 뭐 다 아는 거고 예. 그게 크게 의미를 뭐 거기에 해석을 하고 싶지 않고 저희가 반응을 안 하는 이유는 뭐 유승민 대표랑 이준석 대표가 무슨 사이다 그게 그렇게 뭐 큰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저희가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좀 거센 말을 써서 저희를 공격하는 게 좀 억울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었고 예. 또 캠프랑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캠프 사람들도 관리 못하면서 대선에 나왔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캠프라는 것이 어떤 구조인지 정확히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좀 섭섭하고요. 음. 근데 1위 후보의 숙명이라고 봐요. 예. 저희가 1위를 하고 있고 또 그분은 두 번째 도전을 하시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알겠는데 예. 과해요. 어. 그리고 후보가 직접 이준석 대표랑 뭔가 직접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만한 어떤 일을 했다고 보이진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원지사는 어떤 녹취록 해석을 가지고 예, 이 대표랑 예, 예. 막 그랬는데 후보는 그렇지 않잖아요. 윤 후보는 음. 그런 게 있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자꾸 저희를 공격을 하시는데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투쟁을 하고 있을 때 유승민 후보는 그럼 과연 뭘 하고 있었냐 그동안 왜 선거 때만 되면은 이렇게 5년 만에 나오셔가지고 또 이러시느냐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는 하지 어떤 말아요. 행동을 네. 하셨냐? 예, 근데 안 하죠 우리가. 예, 아, 1등 후보니까. 속으로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속에 있는 얘기를 또 오늘 들려주셨네요. 예. 예, 몇 피셜로. 예. 어쨌든 이제 2등 이하 후보들은 윤석열 후보가 타켓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점을 다 감내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어차피 이제 후보가 되시면은 만약에 후보가 되시면 다 품고 가야 되니까 네. 감정을 상할 만한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저는- 얘기는 민주당 입장도 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싸움을 굳이 뭐 붙이기는 건 아닌데 예. 저는 그 캠프라는 게 물론 이제 막 연합군이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들어오긴 해요. 예. 그리고 어찌 보면 기존에 관계 있던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는 전적으로 후보의 책임이에요. 거기에 뭐 대변이 됐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밖에 나가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결국은 후보한테 돌아가요 다. 아우 내가 관계 없어. 난 안 가. 우리 당에도 그런 분 있잖아. 나 자주 안 가는데 내가 한 말 아닌데 이래버리면 이 사실 어찌 보면 아, 그게 여기서 약간- 또 깨알같이 또 그걸 또 들어가시네 또. 예, 예. 어쨌든 그게 관리 책임이 있는 거다 분명히. 네. 아니 근데 그 사실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캠프라는 데가 아무래도 돕겠다고 오는 사람 내치기에는 참 애매한 그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선거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오는 분들에 대한 말하자면 조금 검증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캠프라는 게 기본적으로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고 네. 뭐 이런 거죠. 물론 잡는 뭐, 거죠. 가는 사람 잡는 물론 이제 뭐 음, 민영삼 특보 이런 분은 좀 예외긴 한데 이제 그거 이제 잘라내야 되는 거고 그건 좀 다르죠. 어차피 지금 캠프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선 캠프도 하는 게 뭡니까? 표창장 남발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5만 사람들이 다 그렇죠. 표창장이 있어가지고 위촉장 뭐 네, 이런 전- 거 진짜 막 전 국민이 특보예요. 예. 보고 있으면 이게 뭐지? 전 국민이 위원이고 그래서 그거는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자리에 있는 인선에 대해서나 아니면 좀 인지도 있는 사람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거 좀 고민이 많이 되죠. 1등 후보는 많이 오는데 내칠 수도 없고 굳히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예. 부분에서 고민이 될 텐데 그래도 윤석 대변인 정도의 지금 스탠스로 잘 정리하면 저는 되게 유능한 대언론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신지호 의원님처럼 이렇게 하시면 이제 곤란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반성이 있으니까 지금 혁신을 하고 평가를 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 이렇게 때리면서 칭찬 들으시니까 되게 이상하죠. 아, 저는 윤석 아니 저는 대변인 근데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민영삼 의원은 나갔고 신지혜 의원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사실은 그렇게까지 깊게. 내가 알려줄게. 제가 알려줄게. 아니, 신지혜 의원이 발언이 되는 제가 거 세해 알려줄게. 보이던데. 그러니까 민영산 특보는 네.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자진해서 사퇴했고 자진해서 네. 신지호 정무실장은 네. 내가 뭐냐면 일단 버텨. 이 차이다. 본인의 의지가 그치 중요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의지가 아니고 너 다가 막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꽤 그 실무진이 중요하네. 신지호 의원 같이 데리고 온 캠프의 관여도가 좀 더 높다고 들었는데 저는 네 그렇습니다. 뭐 중요한 화끈하게 정보죠. 여기서 웃음으로 답변을 드시는 걸로 알고. 신지호 전 의원은 지금 저희 내부에서 정무실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역할이 많고 또 뭐 방송이나 이런 데 통해서 약간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내부에서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과오를 인정한 것도 있고 네. 또 그렇잖아요. 같이 다 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뭐 특별한 조치가 있으면 그 사기라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말씀하셨다 저 우리 장수장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후보 입장에서는 다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를 빼고 전 네. 국민을 다 품으셔라. 그러면 아니 또 우리 이렇게 장 또 스스로 교수님 같은 던지시네, 또. 분을 품어야 정말 대인배가 되는 거야. 제가 안 간다고요. 저는 아, 그래? 꿋꿋하게. 광고 드릴게요.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일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입니다. 언론의 99%가 이 법안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언론중재법.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이죠. 월요일 30일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이틀, 사흘 정도를 버틴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8월 안에는 안 돼요. 네,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생긴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은 8월달 회기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9월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아니야 우리 언론중재법 밀어붙이고 통과시킬 거야 예. 라고 결심하면 어쩔 수 없이 통과되는 상황이다. 야당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 변호사님 민변 소속이시잖아요. 우리 현 변호사님도 민변 소속이에요. 예. 아니 저는 그 중책을 맡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중책을 맡은 적이 있으니까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니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민변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이 스튜디오에서 아마 시선 집중 나오셔가지고 김종배 평론가랑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조금 그거는 약간 표현이 섬세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변이나 뭐 이런 시민단체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언론중재법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찬성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예. 결국 이제 두 가지 조문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열람 차단 청구권 아직 좀 더 수기가 필요하다. 이거 열람 하나고요. 차단. 예. 예, 그거 하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그 징벌적 손해배상 뭐 3배에서 5배수 손해배상을 위제한다는 것까지는 찬성인데 적다. 아니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예.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지금 한 뭐 4가지인가 3가지 넣어놨어요. 네네. 제가 4가지나 3가지 하는 게 계속 자꾸 바뀌니까 처음에 민주당 대안은 6가지 유형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입법 예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네. 징벌적 손해배상 3배수에서 5배수 한 법안 10몇 개 있습니다. 네. 이미. 법안이 아니라 법이. 네. 법률이 이미 있고요. 보통 그 법들은 대부분 3배까지 뭐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단 뭐 이제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을 없음을 입증한다면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런 일반적 구조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일반적인 입증 책임 전환과 배분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하게 몇 가지 규정에는 고의 중과실 있는 걸로 추정 규정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건 뭔가 그동안의 법 체계랑도 맞지 않고 또 이게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뀐다는 건 뭐냐면 오랫동안 수기되거나 고민되지 않았다는 거의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조항은 일단 빼고 가라. 아니면 일반적인 입증 책임 전환과 관련된 규정의 형태를 띠고 예. 이런 특별한 유형화하는 거 이런 거는 빼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이 범위에 포함되는 게 더 넓어지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건 그렇죠. 빠지는 게 있으니까 예. 이걸 더 세게 했다 안 세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아. 프레임으로 가긴 좀 어렵고 네네네. 민주당 법안이 언론 개혁을 하려면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하고 정밀하게 해라 이런 주문을 이제 민변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거죠. 장 교수님께 조금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 처리 시간을 좀 늦추는 거지 막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내가 왜 반대하는지 우리 당에서는 그리고 또 그러면 대안이요. 어떤 수정안을 내놔야 하는지 이런 논리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건 아닌 것 그 같아요. 부분에서 이제 여당 쪽에서 상대 비판을 해요. 대안을 제시해라. 그래야 논의할 거 아니냐라는 건데 여당이 대안을 제시해도 논의를 제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안 심사 소위 할 때도 자기네들끼리 했습니다. 야당 퇴장하고. 예. 그다음에 안건조정위원회도 이틀 만에 자기네들끼리 통과시켰어요. 야당 무시하고. 그다음에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도 야당 퇴장할 때 혼자 하고. 법사위에서도 야당 퇴장하고 혼자 했습니다. 예. 여당 혼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논의를 할 생각이 있었느냐. 아무리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그건 완전히 무시당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우리의 개정 법안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좀 내놓고 여론전을 하든지 아니면 예. 국민을 좀 설득하든지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얘기했으면 좀 좋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여당 입장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99%의 언론은 반대하는데 국민들 여론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지지율이 항상 높아요. 예.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요. 주요 40개국 중에 계속 한 5년 꼴찌였어요. 네. 올해야 아마 38인가 그렇고.
근데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도는 항상 최고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굉장히 많이 인정되고 있지만 신뢰는 많이 못 오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어쨌든 저도 뭐 언론 중재도 많이 가보고 소송도 해보는데 베껴 쓰기 너무 많고 예. 제목 장사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극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지만 예. 취재는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취재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예. 그렇다 보니까 신뢰도가 낮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준호 변호사 말씀처럼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내에도 논란이 많아요. 특히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중과실 넣어 있고 추정 규정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체계랑 맞느냐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고의만 해야 될지 아니면 중과실 넣고 추정규를 넣을지 아니면 사실은 허위 조작 보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고의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작이라는 건 허위 조작? 약간 네. 이제 조작이라는 건 의도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예. 허위라는 건 팩트가 아니라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서 이게 30일 날 아마 뭐 이제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전원회의에 회부하든지 아니면 뭐 논의를 하든지 부분이 있어서 저는 논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자,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현 변호사님께서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다고 하는데 그건 좀 설문의 왜곡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설문을 보면 항상 이렇더라고요. 가짜 뉴스로부터 네. 국민의 기본권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론중재법 개정을 했습니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예. 이렇게 질문하려면은요 이것과 덧붙여서 반면에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법안을 어떻게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같이 물어봤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일방적인 설문조사다. 그래서 음. 국민의 여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거 조금 근데 저는 반반하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언론 개혁을 하겠습니까라고 질문 그냥 하면 예. 어쨌든 전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올 거예요. 개혁하자는데 그 설문을 어떻게 하든 그거는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지난주에 그 MBN 여론조사에서 보면 강행처리, 예. 또 강행처리 또 부정적 어감이거든요. 그렇죠. 강행처리 찬성하십니까? 그 강행처리는 반대한다는 여론이 또 60%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문의 묘미긴 하지만 지금 현재 조금 민주당이 조금 독주하고 있지 않냐. 지금 네. 조금 독주예요. 조금이 많이 아니고 독주하고 있죠. 법사위에서 이제 그 마지막에 새벽에 그 또 조문 좀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수기가 덜 됐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문방위에서는 법조인 숫자가 부족하니까 법사위에서 오랜만에 체계자구 심사를 한 건데 네네. 체계자구 심사도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새벽에 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변호사들끼리 변호사 율사 출신 의원들끼리 막 의견 다툼을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수기를 해야 되고 뭐 내일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언론에서는 좀 미루자 언론 중재법 관련해서는 네. 이제 국회 본회의 30일 날 하지 말고 좀 미루자 이런 의견도 검토는 되고 있다고 하니까 월요일 내일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99%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 일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100%안 된 게 좀 이상해요. 예. 아니 네, 결론적으로는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언론에 대해 신뢰도가 낮다. 언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불만이 많다. 뭐 동의할 수 있는데 예. 자 그럼 그것을 징벌로 그거를 개선시켜야 되느냐. 징벌로만 꼭 교정이 가능하냐 하는 그런 이분법적 세계관을 이 법에 투영되었다고 봐요. 여권 전체 생각이 뭐가 잘못됐으면 이거를 벌을 내려야 한다는 그 세계관. 예. 그것에 의한 입법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법안 내용에 대한 것보다도 법안의 취재는 다 동감을 하겠지만은 말씀하셨듯이 강행처리한 이 과정이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만약 강행처리하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 이재명 캠프에 계신 분은 오셨겠지만 민주당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벌써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를 예.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데 예, 예. 저는 이런 강행처리 관련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내놓지 않는 청와대의 어떤 무반응, 방기 이런 것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준우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여론조사는 그 MBN 매일경제가 조사 의뢰를 했고요. RN서치라는 조사기관에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했던 여론조사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도 문제지만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사회적인 논란이 많은 법안, 특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 예.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려면요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최소화돼야 돼요. 예. 근데 이거는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강행 처리하지 마시고요. 예. 좀 더 많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뭐 생각이 강행 들어요. 처리는 안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합의 처리가 당연히 우선이고 해야 되는데 이 논의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논의예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가 잘못되면요 중재에 가죠. 예. 중재에 가면 대부분 그냥 맥시멈이 거의 보면 정정보도 해주겠습니다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언론은 이미 막 다 기사가 된 다음에 정정보도는 밑에 한 칸 아무도 네, 몰라요. 네, 네. 아, 그래서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해줘라 그러는데 그 동일한 방식이 언론사가 선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의미가 안 되고 손해배상 거의 못 받습니다. 음. 많아야 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보도가 나간 다음에 자꾸 지금 뭐 징벌이를 하시는데 사실은요 지금은 언론사가 거의 책임을 안 지는 구조예요. 예. 저도 많이 해보면 음. 그럼 어느 정도 언론사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민사적으로도 뭔가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 아주 익숙치 않아요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팩트 체크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제목 장사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견제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뭐 아무래도 민주당이 얻는 득과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앞서서 일단 여당 대선 주자 가운데서 박용진, 김두관 후보는 좀 우려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찬성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뭐 성남시장 뭐 그다음에 경기지사 하면서 언론하고 많이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가짜뉴스를 할 수 있는 것들로 왜냐하면 뭐 형식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렇죠. 많이 뭐 장애인 폭행임 이런 굉장히 많이 시달려왔거든요. 지금도 보면 뭐 댓글 달리는 게 보면 뭐 장난 아니거든요. 예. 그거를 또 특정 몇몇 언론들이 계속 유포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근데 이제 이분도 법률가다 보니까 예. 그런 체계적인 아까 나왔던 네네. 고의만 넣는 게 맞지 않나? 중과실 넣었는데 추정 규정이 맞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거는 또 기본적인 일단 방향성에 전체 취지는 대해서는 찬성. 찬성한다. 근데 그 조문 구조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얘기할 가다듬을 부분이 필요도 있다. 있지만 이 입장은. 예. 자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저는 준비하실 시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언론사를 윤석열 후보가 고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한 기자가 질문을 했던 것이 지금 만드는 법안은 민법이고 그리고 이제 형사 고발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고소를 취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모순점에 대해서는 캠프 측에서 어떤 질문이 대답을- 두 가지였어요. 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사로 이렇게 규율을 하는데 네. 이 법은 민사로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법을 얘기를 하려면 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로 처벌하는 것을 민사로 해달라. 뭐 이 얘기가 먼저 있어야 되니 그 얘기 하나 있었고 네네네. 두 번째는 이제 MBC 기자가 질문하신 거예요. 음.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어떻게 언론을 해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법이 헌법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네. 제기한 소를 그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 시각을 갖고 계시냐 결국 그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그거는 적대적 시각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자체는 반대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한 거 다른 얘기죠. 이 법이 갖고 있는 예. 법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 이 법이 갖고 있는 취지와 다르게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 과도하게 뭔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 헌법상의 자유에 대한 훼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얘기하는 사람이 본인이 가진 언론에 의한 피해를 그럼 참고 있어야 되는 것이 과연 언론 자유하고 등치가 되는 거냐? 그럼 그렇게 다른 따지면 얘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 보상받게 해드리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다릅니다.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그건 개인의 얘기고 지금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가질 수 있는 언론 자유 위축이나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당연히 법률가로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가 한 말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 이거 한 번씩 다 들을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이제 캠프 입장도 한 번씩 듣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인 얘기 나왔을 때 한 10군데 정도 형사 고발을 했거든요. 허위 사실 뭐 적시로 명예훼손을 고발한 건데 이 말하는 건 그런 거죠. 이거 언론중재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니까
형사상 고발하는 거랑 관계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사실 두 개 관계돼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아마 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통 구조가. 형사 먼저 나오면 민사 그러다 민사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형사 고발했으니까 다른 문제다라 얘기해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니, 그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요거는 아닌데.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실 시간 제가 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장 교수님 어떻게? 저는 이 법을 개정하려는 민주당과 송영길 대표의 진정성은 상당히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단 한마디예요.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서 당신들 평생 야당만 할 거야? 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여당을 위한 법이다라는 것을 자인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솔직히 이 법이 또 통과된다고 해서 예. 우리가 뭐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뭐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뭐 족쇄를 채우고 뭐 언론의 자유는 없어져 막 이렇게까지 또 생각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얼마 전 공수처법 통과됐을 때 네. 저거는 권력의 뭐 도구가 돼가지고 야당을 말살시키는 법안이 될 거야 막 그래서 막 엄청 반대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는 같은데 아,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논란이 많은 법안은 여야 합의로, 그리고 사회의 민변이라든지 다른 단체들과 언론 단체들과 좀 더 수기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기에 초안은 진짜 반발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들이었고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민주당 안이. 근데 더 마음에 강하게 안 드는 된다? 거는 도대체 이걸 해가지고 뭘 얻겠다는 거지? 그래서 얻는 게 대의 명분, 예를 들어 지지율을 깎아 먹으면서 대의 명분을 해가지고 역사 앞에 내가 개혁을 했다. 예. 이게 있으면, 예를 들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제정을 반대했던 테러 방지법. 예. 180석인데 왜 안 없앱니까? 그런 거 없애야 원래 일관된 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갖춘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예.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해가지고 뭔가 정무적으로 중도 확장이나 민생 문제에서 엄청난 해결을 보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무 감각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조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뭔가 조율이 다시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 윤 대변님 예. 자, 발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민사 형사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질문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래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예. 지금 질문은 결론은 이겁니다. 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피해 범위를 늘린다든지 극단적으로 소위 본인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을 과도하게 징벌하는 것에도 찬성하는 것이냐? 예.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 네, 네, 네. 그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어쨌든 입장인지는 얘기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린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언론이 뭔가 잘못 보거나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예. 그걸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오히려 뭐 재갈을 물린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아니 거죠. 현행법 노승일 얘기하는 하에서 당연히 소송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그게 그러면 이게 재갈을 물린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죠. 개정이 방금 되면 더 말씀드렸잖아요. 심한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아니 얘기죠. 이거 기본적으로. 어떻게 말이 안 누가 돼요? 민사 형사 시간이 구분을 거의 다 해요. 됐는데 지금 법적 여기서 조치하는 다시 시작하시자는 분위기로 보여가지고 방송 아니, 초보들도 아닌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어차피 이 둘의 의견이 좁혀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의견을 들은 것으로 우리 이 자리는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윤 대변님께서 입장을 좀 시원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이해가 많이 됐고요. 두 분 일단 오늘 정말 어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또 이렇게 뵐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있겠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분 계속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